법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적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자, 1번 보면 이건 비법인 사단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괄호 쳐놓으시고,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요, 분명히 단체입니다. 사람의 단체요. 대표자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정관 규정도 만들어 놓고 총무감사 회원들 다 있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해가지고 스스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설립 등기가 없는 사람의 집단이죠. 따라서 이러한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때 계약의 효력은요, 전부 다 비법인 사단 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구성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 교회 이름으로 토지를 갖다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교회가 모든 책임을 갖다가 부담하는 것이지 신도들이, 즉 구성원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스스로 채무 이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비법인 사단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를 갖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러한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재산이다. 총유재산. 따라서 비법인 사단 단체 이름으로 예금 갖고 있다, 건물 갖고 있다, 토지 갖고 있다. 그러면 구성원 전원의 총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총유재산은 지분이 없다 그랬죠. 지분이 없으니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고,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개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존행위를 하거나 처분행위를 따가 할 때에는 반드시 정관규약에 따라서 총회 결의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전원의 이름. 그 다음 총유재산에 관해서는 지분이 없으니까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 구성원인 사원들이 비법인 사단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고, 단체를 탈퇴해서 나가버리게 되면 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분열이 났을 때 신도들이 나갔다고 한다면 기존 교회 재산은요, 무조건 잔존 교인들 총유가 되는 것이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는 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비법인 사단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정관으로 해결하게 되고, 정관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면 2차적으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하는데, 사단법인 규정을 전부 다 쓴다고 그랬어요? 일부만 쓴다고 그랬어요? 일부만. 그 이유는 법인, 그래서 사단법인은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비법인 사단은 설립등기가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에는 설립등기가 있을 때에만 적용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면 내부적으로 유효가 되고,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시 반드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설립등기 시 등기해. 방법을 열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립등기 시 대표권 제한을 빼먹었다고 한다면 그런 법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립등기 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자, 제3자에 대해서 대표권 제한을 알고 계약했으니까 무효야, 이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 대외적으로는요, 등기 능력을 인정을 하고 소송상 당사자 능력 인정합니다. 비법인 사단도 소송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비법인 사단이 소송하게 되면 우리 민사소송법은요,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두 가지만 정해놨다 그랬죠. 그게 비법인 사단 구성원 전체 이름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그래서 구성원 전체 이름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구성원이 너무 많았을 때에는 비법인 사단 단체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 사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소송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1번 지문은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일부 사원이라든가 사원 개인은 총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전원의 이름으로.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개신교 교회에 가르쳐주시고 뭐요? 비법인 사단이죠.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바티칸에서 지시를 받고 복종을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 교회, 즉 성당은 비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근데요, 개신교 교회는 뭐가 돼요?
중앙교단으로부터 지시받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대표 목사하고 신도들이 그 단체를 갖다가 직접 꾸려나가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는 설립 등기가 없으면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면 이 비법인 사단 교인들 중 싸움이 나가지고 집단으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교회 재산은 누가 가져가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죠. 분열 당시 교인들이라는 말은요, 나간 사람, 남는 사람 머릿수로 나눠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잔존교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잔존교인. 그래서 남겨진 교인들이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전 판례는 이렇게 안 했어요. 예전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나간 사람, 남겨진 사람 머릿수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후까지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싸움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무조건 나가면 끝, 이렇게 전원업체 판결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판결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고요, 무조건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분열 당시 교인 가르쳐 주시고 요 표현 잘 보셔야 돼. 잔존 교인이에요. 그 다음 3번 법인의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 가르쳐 주시고 맞습니까? 맞는 거죠. 법인의 설립 등기는 최초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인이 최초에 딱 한 번 하는 설립 등기는 법인을 만들어주는 요건이죠. 만들어주는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이고, 이걸 따라 우리는 창설적 효과 그래요. 법인의 설립 등기는 자연인의 출생과 똑같은 것이지 자연인의 출생 신고와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출생 그 자체가 되는 것. 따라서 모든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의 권리 능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요, 이 등기 말고 다른 등기는요, 전부 다 대항 요건입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는 창설적 효력, 권리 능력을 발생을 하고, 설립 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따가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 요건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하고 다른 법인 등기는 변경 등기냐 아니면 대항 요건이냐 성립 요건이냐, 이것 때문에 그 점에서는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그 다음 4번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째로 가르쳐 주시고, 여기는 재단법인이 이렇게 나왔지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됐던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됐던 변경하고 나면 반드시 그 변경된 정관을 갖다가 주무관청으로 들고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되고 나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정관 변경의 효력은 없어요. 근데요, 이 정관 변경을 따가 주무관청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 허가를 안 해주게 되면 이때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허가는요, 자유재량형이다. 따라서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설립허가의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반드시 설립허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면 큰일 나는 거야. 따라서 설립허가는 자유재량형이니까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법인은 설립허가를 내주고 우리 법인은 요건을 갖추었는데 왜 안 내줍니까? 백날 떠들어봐 소용없어요. 이거는 자유재량이니까 소송 못한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 요 허가는 허가라는 글자로 되어 있지만 자유재량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이건 뭘로 바꿔야 돼요? 인가로 바꾼다. 인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인가는 기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면 반드시 허락해 줘야 돼요. 따라서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한다면 인가를 안 해준 것이니까 이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설립허가는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따라서 인가로 봐야 된다. 답은 4번이 맞죠. 그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유효가 된다. 자, 어디가 틀렸느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통째로 가르쳐 주시고, 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늘었다 줄었다 증감 변동이 있게 되면 정관에는 재단법인의 재산 총액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숫자가 바뀌니까 기본재산의 증가가 있든 기본재산의 감소가 있든 이건 전부 다 정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갖다가 증가시켜서 매수하는 경우, 편입시키는 경우, 증여받는 경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 갖췄을 때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 갖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소가 되는 경우 줄어드는 거죠. 매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매를 당하는 경우 상계를 당하는 경우 이것도 전부 다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효력이 유효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재단법인이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토지를 갖다 경매당했다, 건물을 경매당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은요 경락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때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것들은요 틀린 걸 갖다가 내 손으로 고치는 연습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